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동혁 지도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두 차례 마감 시한을 넘겼었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쇄신 요구는 일단 무산된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까지 불러온 검찰개혁, 당정청 최종안 도출로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보완 수사권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한 국민의힘 육선 조경태 의원이 출연합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혼란한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거듭되는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한 대책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고 안 닫고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재 공모의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재공모, 제재 공모 끝에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로 등록은 하지만 지도부와 노선 투쟁을 예고한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의 공천 난항 지역은 서울뿐만이 아닌데요. 부산 의원 전원의 목소리를 담아서 장동혁 당대표에게 어제 이종현 공관위원장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한 재논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대표께서도 이번 부산시장 승리를 위해서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공천 파열음 속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드디어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약 2시간 전 오후 3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후보 등록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덧붙여진 여러 말들을 보면 글쎄요, 며칠 전부터 꾸준히 당 지도부에 요구해온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는 등록을 안 한다라는 그 말과 어울리는 평가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네.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오 시장이 덧붙였거든요. 후보 등록 예상하셨습니까? 예,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후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늦었고 공정한 어떤 절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오세훈 시장에 맞춘 좀 특혜를 받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모, 재공모, 제재 공모를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덕보다 실이 많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주변에서도 지금은 이제 공모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혁신선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또 말씀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은 하면서도 또 서울시에서부터 변화를 이끌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첨언을 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공모를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또 구청장 선거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도 직접적으로 지방선거는 줄투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 의원님.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불출마하고 당권 도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틀린 거가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그때 2차 공모에 결국 오늘은 안 한다. 그러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비판도 했었는데 하는 게 맞죠. 그러고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감이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만나기까지 했다는데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요. 예. 이로써 오늘 박수민 의원이 등록을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3명의 원외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5명이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고성국 씨 등의 그쪽의 주장을 보면 오세훈 시장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3번째 공모에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컷오프가 된다면 또 그것도 상당히 파장이 클 거다. 예. 어떻게 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선당후사 그다음에 최전방 사령관 이런 얘기 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많은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로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담비 같은 소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체로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은 사실상 뭐 같은 번호 찍는 소위 줄투표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렇다 할 인사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만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상 명분은 굉장히 약한 셈이 돼버렸잖아요. 지난번 3월 12일 날 등록 안 한다라고 했을 때와 지금 오늘 뭐 불가피하게 선당후사 얘기를 하면서 등록하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박민영 대변인을 재임명 안 하는 것을 보류한다. 그 정도밖에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명분이 약하고 소위 모양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후일 당권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뭐 더 큰 꿈을 꾼다고 봤을 때는 후보 등록을 하고 어찌됐건 독배인 줄 알면서도 마시는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야만 예. 더 큰 어떤 정치적인 모색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등록한 게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 등록 의사를 밝힌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유정 의원이 말한 대로 그런 평가에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선다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이 말, 장동혁 지도부가 변화 의지를 안 보였다. 극우 유튜버와 절연을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 등록을 약속한 대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야 어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선당 후사 또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나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강진 의원님. 예. 이게 네티즌들 이 댓글에 장동혁이 이기고 오세훈이 졌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문일 수 있는데 장동혁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 뭐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사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저뿐만 아니라 우리 110만 국민의힘 당원 모두 많이 걱정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결국 그래도 모두 다 죽는 길이 아닌 그래도 누군가는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게 제 평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오늘도 공천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공관위에서도 분명히 오세훈 시장에 더 추가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당이 수습해 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막판에 등록을 하기로 한 것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간의 정치 행보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도부와의 밀당을 통해서 어쨌든 결의문이라는 게 나왔고 그 이후에 물밑 접촉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명시적으로 뭐 혁신선대위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변화에 목소리를 내는데 오세훈 시장이 기여했다고 보고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본인은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서울시 유권자들에게는 나름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절차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결의문도 이끌어냈고 변화의 목소리를 충분히 요구했다, 냈다.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방송하면서 라이브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전해졌잖아요. 예. 그때 제가 저거는 전략적으로 실수한 거다.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말고 이른바 출마 여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갖고 가야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당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낸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임해야 본선거에서 득표력이 올라가는데, 저렇게 등록은 안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는 거를 단정해버리고 들어가면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하기 싫은 변화를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나 뭐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로 사실상 수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떤 거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술이 없었다. 그리고 적어도 공천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혁신선대위의 구성은 못 끝내더라도 장동혁 대표 측으로부터 혁신선대위 구성에 대한 약속이라도, 발언이라도 끌어낸 다음에 공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뭐 한 게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천 신청하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 말로는 최전방의 사령관으로 뭐 이 전쟁에 나선다고 그랬는데, 예. 보세요. 이제 20일 날 서울시장 후보들 면접 실시되거든요. 면접장 들어가는 그 모습은 그냥 완오브 후보예요. 후보들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사령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적의 수 중에 들어갔다. 오늘부터는. 예. 그래서 참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싸움이. 이종현 위원장이 입은 그 야상을 입으면 사령관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예. 정강재 의원님, 지금 완전히 정반대 해석을 김영남 의원은 했는데 어느 보도 보니까요, 국민일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사실입니까? 근데 김영남 의원께서 정반대 해석을 저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선을 치를 때 가장 까다로운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했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폄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해서 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선대위 구성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가정하는 것 아니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노선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금 서울 시민에게 고스란히 보여준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정치 행위였죠. 장동혁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뭐 전국 방송에서 계속 저희도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김유정 의원님, 앞서 김재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변화 없으면 서울 선거는 우리끼리 치르겠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즉 뭐 서울 지자체장 선거 유세 무대에는 장 대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 상황이면 변한 게 없으니까 그 입장은 유지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맞겠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향후의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예.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걸 기다렸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한다고 하면 후보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기겠어요? 아마 오세훈 시장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고요. 김재섭 의원도 각 지역 단위별로 뭐 당협위원장이든 의원이든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장동혁 대표 오지 말란 얘기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원내위원장들도 수도권 중심으로 24명이 장 대표 사퇴해라, 이런 얘기하고 지금 윤리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환영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동선대위원장, 사실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면 각각 그 뭐 지역을 맡아서 선대위원장들이 그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고, 상임 선대위원장 외에는 막 이렇게 지역에 나가 있는단 말이죠. 예. 그런데 공동 선대위원장 한 사람조차도 소위 당 대여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임명을 안 해준다면 그냥 이 선거는 보나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부에서 이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버렸다. 우리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소위 대표 물러나라도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조차도 수용을 못한다면 국민의힘의 이 김재섭 의원을 포함한 이런 그 개혁파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조차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오늘 세 번째 공천 공모에 응하면서 예. 얻어내지 못한다면 참 입지가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장 대표 입장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공동선대위원장 사실 뭐 별 영향력 없거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정도는 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맞을 텐데 못한다고 하면 도리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유리한 방향으로 공천도 하고 선대위 구성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딱히 비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김용남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정이긴 한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록을 안 할 걸 가정해서 오늘 오전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게 플랜 B가 그 초선 의원의 박수민 의원이다. 실제로 박수민 의원은 뭐 출마하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20일 날 면접 본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용태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예측에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홍석준 의원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재공모, 재재공모까지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또 이미 기존에 유니스 고위원이라든지 공모에 응한 사람과의 어떤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탈락할 가능성은 뭐 극히 거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고 당권을 잡는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만약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은 당권 도전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밀고 당기는 후보 등록을 통해서 밀고 당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얻은 것은 결국은 뭐 할 말은 한다. 예. 비록 당 대표지만 내가 할 말을 한다. 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치인으로서 부각된 그런 어떤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 유리할 때면 전장에 나가고 불리할 때는 싸움에 전장에 나가지 않는가 이런 또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 내려서 나간다면은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었던 의구심이라든지 비판적인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부를 떠나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당권을 욕심을 내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준경 의원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혼자서 계속해서 전국 선거에서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것 나가기도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면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마음은 오세훈 시장 컷오프 시키고 싶겠죠. 예. 하지만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컷오프 시키고 싶었고 그 주장까지 했지만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정치력이란 크기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선거판이 절대 아니거든요. 뭐 물론 공관위원장이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 중에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역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선거판에서 오세훈 시장을 컷오프 시킨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그냥 대놓고 지방선거를 포기한다는 선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컷오프를 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냥 선거를 치르겠죠.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결국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합니다만 만약 본선에서 낙선하고 나면 다음 전당대회 때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낙선 이후에 당권 도전이 플랜 B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내가 기꺼이 당을 위해 나섰다. 이런 스토리가 완성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또 내 맘대로 안 돼? 이러면서 또 그만두려고 하는 거는 아니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
말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럼 또 사퇴를 할 가능성은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쇼를 예. 2번씩이나 해요. 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단수 확정을 한 게 있습니다. 울산시장과 강원지사, 경남지사 공천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 후보는 현직이죠. 김두겸 후보로 됐고요. 강원지사 그리고 경남지사도 이렇게 다 현직으로 공천이 확정이 됐네요. 뭐 특별히 새로운 정보값이 없는 수준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요거는 굳이 제가 여쭤보지 않겠고요. 홍석준 의원님. 네. 민주당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특히 뭐 대구 지금 뭐 예비 후보로 뛰고 계시지만 강원, 경남 민주당에 비해서는 유리한 곳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속도에서 이렇게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속도에서 늦춰지는 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됐냐면 지금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를 해보면 좀 시스템이 국민의힘이 약합니다. 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딱 맞춰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짜맞추는 어떤 기계적으로 되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이 그렇다 보니까 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좀 속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좀 팽팽한 백중세를 보이는 지역일수록 속도 싸움이 굉장히 좀 큰데 그래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 현직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단수 공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페이스북에 4년 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막 처음에 컷오프 됐을 때 국회에서 천막 농성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단수됐으니까 상당히 고마울 따릅니다. 이런 어떤 글도 이제 남겼는데 박한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또 조혜진 의원이 또 열심히 좀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속도전을 위해서 단수 공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빨리 속도전을 통해서 따라 붙는 거는 저는 대단히 뭐 지금 공관위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수 공천으로 인해서 또 공천에 따른 어떤 그런 큰 잡음도 없는 만큼 이런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속도에 밀린 게 뭐 승부의 결정적인 그런 어떤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강원, 경남 모두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100m 달리기라고 한다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김병수 경남지사 후보는 한 3, 40m 먼저 나가 있는 셈이에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들 다 물러나라라고 했던 거에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걸 또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 현역 물러나라고 한 것은 결국엔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나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이 타깃이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 컷오프설은 여전히 저는 유효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원지사는 지난번에 저희 최문순 전 지사가 3번 연속 연임한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 강원도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여론도 상당히 좋고 향후 2028년 총선까지도 민주당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예. 뭐 우상호 그 후보 굉장히 열심히 여기저기 지금 뛰고 있고 워낙 지역이 넓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선거 운동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미리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시간을 벌었다.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요. 김병수 지사도 중간에 이제 두어야 했던 지사직을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 털고 이제 단수 공천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그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경남 지역의 어떤 구상이 있을 것이고 특히 지방 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의 역할들을 하다가 지금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원도, 경상남도 모두 민주당에게 상당히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대결 윤곽을 CG로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죠. 김경수 강원도를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상호 전 정무수석 그리고 김진태 현 강원지사 그리고 예 다음 그래픽도 넘겨주시죠. 예, 경남지사는 이렇게
진보당까지 확정이 돼서 저희가 같이 한번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네, 다음 그래픽도 바로 넣어주시죠. 대결 윤곽을 어느 정도 좀 확정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부산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박형준 현 시장 컷오프설 시끌시끌했는데 주진우 의원과 경선 대결하는 쪽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정광진 의원님,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부산에서도 앞서 얘기한 대로 한 발 물러선 거 아닙니까?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죠. 저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든 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경선 같은 경우엔 지금 경선에 뛰어든 주진우 의원마저 경선을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경선 과정을 통해서 예비 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본선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경선에서의 드라마를 만들고 본선을 치르는 게 후보들에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박형준 시장은 현직 시장인데 예. 뭐 단순히 혁신 개혁 공천의 대상으로 박형준 시장을 지목하고 컷오프를 했을 때 현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모두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특히 공관위원으로 지금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과 서지영 의원 다 부산 지역 의원인데 박형준 시장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공관위 회의를 박차고 나왔을 정도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이 본인 혼자의 뜻으로 공천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공천관리위원이 있고 공관위원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전하는 여론을 반영해서 그 공관위 회의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저는 부산시장의 승전 교두보를 더 확고히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지금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뒤늦게 들어왔고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일합을 겨룰만 하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런 그 흥행이 본선에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도 뭐 바라고 있다라는 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본인도 이제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당 공관위 면접에 나섰는데 그 자리에서 공관위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국회의원 저 하나 딱 있습니다.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부산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부산시장에 출마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마지막에 제가 자청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한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경선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전재수 의원이 경선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단수 공천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공천을 받는 것보다는 부산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전재수 의원이 높게 우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국힘 강세 지역일 수 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지금 나온 얘기대로 전재수 의원 딱 한 명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나머지는 다 국힘 소속의 의원이니까 전통적으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런 거죠.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박형준 시장과의 경선을 원한 것처럼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붐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 거기서 힘을 얻어서 본선의 득표력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경선은 오히려 후보가 제안한 거 아닌가 싶고, 뭐 저는 뭐 선거 전략상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상대 진영에서는 수사 리스크가 있는 후보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정확한 여론조사를 거론 안 하더라도 분위기는 전재수 의원에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네. 대구시장 예비 후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민심을 들어보니 팍팍하더라, 예전 같지 않더라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실제로 많이 돌아보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대구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가 좀 너무 나쁘다는 것도 있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서로 싸운다. 네. 또 왜 이렇게 대구시장 후보로 많이 나오느냐.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당을 지켜야 되고 국회에서 제대로 좀 싸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혁신 공천을 하고 싶더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 도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뭐 단수 공천을 뭐 한다든지 이제 겨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의 모양새 또 서울도 이제 경선의 모양새를 텔 텐데 그런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도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혁신 공천을 하기에는 사실상 TK가 유의한 어떤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관위에서도 혁신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뭐 중진 의원 컷오프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컷오프를 하느냐. 그다음에 컷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 특정인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모양새 좋게 경선으로 하느냐.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우리 지금 국민의힘 전체 공천에서의 어떤 혁신 공천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성패의 어떤 성공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백다 앵커가 브리핑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하나만 더 김정 의원님. 네. 민주당에선 대구 김부겸 전 총리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예. 당대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양평 자택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아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김부겸 전 총리는 이 험지에서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독배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늘 출마를 하셨던 그런 희생적인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TK 지역 통합, 행정 통합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단계잖아요. 또 특히 민심도 그거 우리가 이렇게 바랬던 건데 국민의힘 당론 통일 안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분위기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론 나면 이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두 번째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백 앵커 브리핑 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관련.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되던 시각 긴급 기자회견을 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 도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갈등 봉합되는 모습인데요. 당내 불화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보는 눈높이가 많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정당은 토론이 많을수록 좋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 당론 추인도 마쳤습니다.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SNS 메시지의 초선 만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정리 후 여권이 검찰개혁 최종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예, 뭐 거래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검찰개혁 막판에 진통이 많았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오늘 사실상 이제 최종안이 나오면서 19일 날 처리하기로 하면서 뭐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면 되겠나요? 그야말로 잠시 봉합이죠. 잠시 봉합. 사실은 이제 요번에 19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거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법하고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인 중수청법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 정말 격론이 벌어졌던 것은 이제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만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공소청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예.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이번 19일 날 본회의 때 그
확정적으로 처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어떤 그 계속되는 그 당부 말씀 때문에 당정 애초에 협의안으로 이제 공소청법이나 중수처분 그 내용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예. 보안수사권 문제도 인정되는 쪽으로 처리되는 듯한 모양새기는 합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발언 중에 저는 왠지 언중유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 그 앞에 이제 수식어로 대통령의 평소 뜻대로 이렇게 수식어를 해서 이게 앞뒤가 좀 상충하는 느낌입니다. 안 맞아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6월 지방선거 끝내놓고 아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의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없이 다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 말이 정청래 대표의 오늘 말도 그런 표현일지 김영남 의원은 그런 표현일 수 있다라고 무게를 실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임시 잠시 봉합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당정 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 상황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런지 싶어서 임시봉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영남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또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언급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검찰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 수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면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다 보면 저는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사법파괴 3법을 해서 예를 들면 법외국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많은 판검사들이 지금 파렴치범들로 인해서 이 법외국제로 지금 이제 고소가 지금 이제 100몇 건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헌법 소원으로 지금 이제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역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를 들면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의 정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소청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또 중수청에서는 또 이제 인력이 부족하고 공수청에는 지금 이제 검사들이 굉장히 인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과연 이런 식으로 돼서 그 형사소송법의 보안 수사권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자꾸 이제 해결하지 않고 해서 점점점 내가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문제는 지금 검사를 행정공무원으로 해서 일반적인 어떤 징계로 신분을 상실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에서 준사법기관으로 인정하면서 파면으로 인해서 신분 상실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헌법에 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바꾸어서 검사들을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해서 신분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똑같이 해서 이제 그 상실하게끔 만든다. 이것도 역시 법적인 어떤 위헌적인 소지가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찰개혁안 자체에 대한 반대를 지금 홍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경파로 분류가 되어온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림 의원도 당정청 협의안 발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 정, 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예, 끝이 아닌 시작 이런 말도 아까 김영남 의원이 말한 대로 뭔가 언중유골 등이 계속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요 당정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터놓고 수기해야 한다. 그래야 2중 3중으로 일이 나중에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럼 이번 상황에 대한 일종의 리뷰를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당정이 협의했다고 해서 그 협의안을 냈는데 막판에 이른바 강경파와 갈등 대치가 굉장히 심해졌던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사실은 그동안 애둘러서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조금 강경파에 대한 지적을 했다라는 평가는 있었는데 이렇게 비교적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예.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몇 차례나 지금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그래서 당을 향해서 정말 시체말로 앵간히들 좀 하시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설마 과정 관리 이런 말씀도 했는데 중요한 건 당정이 협의를 해서 뭐 1차안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 수정안을 또 내고 또 2차로 오고 의총을 한 5-6번 거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나중에 딴소리 한 사람이 있더라. 뭐 나는 못 들었다고 하더라.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 복잡한 의제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뭔가 제대로 된 수기와 논의 과정이 없었던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의총에서 할 얘기 충분히 하고 당론으로 결정되면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저는 어떤 그 질타도 함께 담겨 있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대통령 지적하신 바대로 복잡한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일수록 좀 더 논의하고 아주 그 지난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가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이제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정광재 의원님. 네. 김희정 의원은 질타 성격도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당이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죠. 그 일부 사안은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대해서는 완전한 그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안처럼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과거 구주류라고 하는 쪽과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뉴 이재명 세력 간의 이견이 있잖아요. 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워낙 크잖아요.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과거 구주류 강경파들이 끝까지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9일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런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잠복해 있을 거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8월에 예정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두고는 지금은 뭐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의 당내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방금 그 국무회의 발언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19일 날 처리한다라고 아침에 말하고 나서 그 즈음에 국무회의도 열렸으니까요. 이미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리뷰성 발언을 했단 말이죠. 뭔가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말을 그냥 또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초과 상관을 불태울 수는 없다 해서 계속해서 강경파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우성호 정부 수석을 통해서도 정부 안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 참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당무에 개입을 했다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했을까? 당무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또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과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과연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입을 해도 민주당은 관계가 없구나 이런 좀 생각도 가지면서 민주당의 모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 정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세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당정이 의논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견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 맞나 하는 어떤 기본적인 좀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정청래 대표라든지 김어준 지금 뉴스공장장이라든지 유시민 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로 대표되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쉽게 갈등을 조율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아니 제가 발언을 들으면서 참 잠시 황당해졌는데 이거는 그 정부 조직 중의 일부인 물론 이제 법무부의 외청입니다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행안부의 외청으로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정부 조직의 변화 개편과 관련된 법안 처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견을 제시한 게 이게 당무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나? 이게 국어사전하고 좀 어긋나는 내용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됐던 당무 개입은 사실은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찍어 눌러서 아예 출마를 막아버리고 당시 김기현 후보는 여론조사 꼴등을 그냥 끌어올려서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또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그거 누구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게 당무 개입이지 지금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당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걸 갖고 당무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좀 황당합니다. 예. 해줘라 하시는 순간 약간 파블로의 개처럼 그 음성이 머릿속에 약간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그 뭔가 그 약간 차량에서 녹음한 듯한 그거 있잖아요. 해줘 말이 많네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구로 넘어갈게요. 방미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해석을 했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김어준 씨의 그 실제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5일밖에 안 됐는데 또 왔느냐 이 질문은 이제 다들 궁금해하니까 미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이거든요.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으세요. 국정에 활용하세요. 대통령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 일환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뉴욕 현지에서 페이스북에 총리의 외교 활동을 대통령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한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강주 의원님, 예.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 그 공장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요새 뭐 김민석 총리하고 김어준 씨하고 뭐 몇 차례 충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표현이면 김민석 총리도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공소취 소설과 관련한 내용이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넘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논평은 김어준 씨가 한 것도 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현직 당 대변인이었으면 이런 식의 김민석 총리의 외교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냐. 이 야당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의도도 조금 의심을 받는 거죠. 그러나 김민석 총리가 굳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내용까지 챙기면서 반박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는 것은 좀 오바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냥 차기 주자 그 좋은 일 아니냐 웃어버려라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잘 넘기는 게 좋겠다 이런 뭐 충고 아닌 충고도 하셨던데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게 차기 뭐라 그랬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 후계 육성 프로그램.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붙이면 다 뭐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저도 김어준 씨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차기 당권의 특정 후보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주유소 습격 사건입니까? 총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는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홍석준 두 분께도 1분씩만 지금 드릴 수 있는데 세 번째거든요. 그 여론조사 빼달라. 우리가 결정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왜 이런 게 반복될까요, 홍석준 의원님? 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충격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탄생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분이 많다. 그리고 나는 그 현재 권력보다는 차기 어떤 정권 창출, 킹메이커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생각, 철학을 분명히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에 적합한 사람은 결국은 조국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어떤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김민석 또 총리도 여기 대해서 또 맞대응을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다가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장을 응원할 때도 오는 것 같은데 말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변론을 하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차기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로서는 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깔아주는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강원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판을 깔아주잖아요. 이런 비서실장이 어떻게 방산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나가도록 합니까? 그리고 총리도 이번에 나간 것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1월 달에 또 벤슨 부통령과 만나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깔아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저는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김민석 총리가 반박을 한다? 상당히 김민석 총리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다 국민의힘 덕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김어준 씨나 모든 사람 민주당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관심사가 6월 3일 지방선거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큰몫하고 있죠. 사실은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는 이미 어느 정도 판세가 굳어진 거를 전제로 해서 8월 전당대회에 이미 그 레이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자꾸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뭐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초 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로 찾아뵙고요.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산전수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겪은 분이시죠. 현재 6선 국민의힘 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과 함께 혼란한 국민의힘 공천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의 쓴소리를 꾸준히 해오신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 어떤 선거 때마다 뭐 갈등도 있고 뭐 컷오프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이번 지방선거는 좀 이게 좀 심하다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 예. 네. 왜 이렇게 심하게 됐을까요? 사실 애시당초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그리고 또 탄핵되고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 내란 수괴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내란 수괴를 탄생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 그리고 반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한 부분이 삭제된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그 혼란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깨어진 상태에서 갔으면 계속 잘 갔을 텐데 네. 이걸 안 하고 계속 어떻게 가니까 울퉁불퉁 계속 덜그덕 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으면 첫 단추를 삐뚤하게 맨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계속 단추 전체가 아무리 가지런하게 놓으려고 해도 가지런하게 놓을 수가 없죠. 지금 내홍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내란 수괴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 나온 이게 비극이고요. 예. 또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국민의힘의 일원의 책임이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에 계엄 15개월 만에요. 의원 전원이 네.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결의문이요, 짧게요. 전륜을 선언한 결의문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네, 그렇죠.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참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표현을 단호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는 예. 것은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의 사과 또는 절연이었다 예.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 소속입니다만 예. 참 저 당은 고쳐쓰기가 참 힘들구나 이렇게 어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역시 장동혁 후 최저치 31.9%를 네, 네. 기록했습니다. 결의문도 냈고 했으면 뭔가 변화하려나 해서 좀 오를 법도 한데 안 올랐거든요. 네. 역시 같은 근데 결국은 이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5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한 사람과 절연하겠다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그 망언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탄핵 반대 당론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당의 윤어겐을 외치는 고성국 그리고 전한길 예. 이런 극우 세력을 반드시 제명시키고 출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제가 5가지 주장을 했는데 한 가지도 지금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가 없는 거 아닌가. 제자리 그림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지역구 부산이시니까 TK는 뭐 민심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 많이 접했는데요. 부산은 지금 어때요? 좀 들어보시면. 조금 전에 오면서 이 생방송이잖아요. 예. 오면서 부산에 있는 한 당원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부산에 A 모 지역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시의원 공천 받아서 이게 명함을 지금 주고 있는가 봐요. 공천을 받은 게 아니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비 후보로 다니고 있는데 선거 운동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비 후보자 보는 앞에서 그냥 이걸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근데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네. 후보의 심리가 눈앞에서 자기 명함을 버리는 게 몇 번 목격이 되면요 선거운동 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자신감 떨어지죠. 이 민심이 제가 이분 표현과 뭐 저의 분석을 좀 종합해 보면은 예. 2018년보다 어려워지겠구나. 2018년도에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건 개인적인 비리였잖아요. 예. 개인적인 비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다 마음의 상처는 있을지 몰라도 피해를 준 사례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의 내란 속의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 사례 아닙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누가 심판하냐면은 국민들이, 특히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의 그 과정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제가 기억하는데 2018년 대패 재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2018년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고치신 걸로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요. 예. 그분 말씀을 지금 여론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예. 결과는 이제 6.3 지방선거 때 나타나겠죠. 예. 윤상현 의원이 TK 자민련 우려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대로 지금 선거 치러도 괜찮은 수준입니까? 라고 누군가 조경태 의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당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예. 저는 대구 시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일어섰던 곳 중에 하나가 대구거든요. 대구 시민들의 민도는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대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구에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유력한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예. 대구도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력한 후보라면 상대 진영이지만 김부겸 전 총리
면 유력한 후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TK 자민련이 아니라 TK조차도 K 자민련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아하. 네. T 대구는 빼앗길 수도 있다.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에 나온다면 네. 그렇군요. 부산 이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를 어제 한참 돌았고 박 시장도 뭐 긴급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경선하는 걸로 번복한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번복된 것,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원칙이 이제 무너진 거고요. 중심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얄팍한 기득권 있지 않습니까? 공천 권한이지요. 요걸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또 전체적인 민심을 보지 못하다고 보니까 이런 악수를 계속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부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래가면 선거 하나만 하다라고 단체적으로 항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 공심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들조차도 민심을 제대로 이렇게 읽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번복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번복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틀 만에 장동혁 대표와 뭐 독대를 한 다음에 뭐 전권을 약속받았다. 그러면 다시 복귀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적이 있었나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사의 표명 그리고 복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게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뭐 애들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그 무책임한 모습들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구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역 용태로는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그 복귀하자마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장도 컷오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다시 번복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공천 기조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겁니까? 컷오프, 그러니까 현역 용태론 이게 공감대가 있나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우리 당이 다수당이고 또 지지가 높고 희망이 있는 힘 있는 야당이면은 현역 프리미엄을 없애는 것 그거는 맞다 봅니다. 근데 우리 당 지지율이 뭐 아주 낮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현역을 배제한 단수 공천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그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공관위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위원들이 현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현역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이제 뭐 항의하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또 경찰발 속보 같은 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맞았던 건가? 뭐 선고안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그 범죄 혐의나 또는 그 형사처벌에 받은 자 또는 받을 대상자는 공직선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많이 나오죠. 부산시장 선거에도 지금 통일교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저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 후보 지금 깜빵이 갔다 왔죠. 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정치판이 이렇습니다. 1심에 유죄받고 2심에 유죄받아도 3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3심 무죄 추정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다 출마를 좀 하는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선고안이 있었다 이런 표현은 별로 의미가 설득력이 많이 상실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정치가 참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정치판이 범죄자 천국으로 가고 있는 천지로 가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된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가가 없고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직선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는 이 현재의 이 정치판 현실이 너무로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야 할 것 없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장 공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방송 한 이제 3시간 전이네요.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 접수 후에 오늘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접수 그 절차 자체를 이행했는지까지는 확인이시면 안 됩니다만 접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출마를 하는 것으로 확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보여야 한다라고 쭉 이야기해왔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일단 출마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도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속 조치, 결의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좀 더 큰 정치를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만약에 불출마하게 되면 당원들이 아마 오세훈 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정치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 울며 계좌 묶기죠.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보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 왜냐하면 모든 게 사실은 그 후보 중심으로 이게 이 정당이 현재에서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후보가 원하면 그 원하는 그대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후보가 이렇게 원하는데도 지금 당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오세훈 시장은 좀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마 접수를 했고 잃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변화를 안 하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요. 근데 결국은 서울시장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당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서울시장을 다시 우리가 계속 수성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역대급으로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2018년 대패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TK 자민련 발언을 또 인용하셔서 T는 빼고 K 자민련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혁신선대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나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혁신은 그 개혁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고 개혁보다 더 아주 강한 변화거든요. 개혁은 그 있는 물질에서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혁신은 아예 새로운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진정한 혁신이 되려면은 장동혁 지지 체제 자체가 몽땅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선 후퇴 정도로 정리하면 되나요? 이선 후퇴도 혁신이 아니죠. 그건 개혁이죠, 개혁.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혁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그 혁신이라는 표현을 어울리지 않다.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은 혁신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다 이런 거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게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과 함께하는 정당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정당 또 윤의견을 외치는 고성국 전한길 같은 사람을 제명시키지 못한 정당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선 후퇴도 혁신이라고 볼 수 없다. 개혁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대구시장 공천 두고도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중진 배제설 이것도 역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중진들도 굉장히 부글부글 할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K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K 자민련이 되지 않고 그나마 TK 자민련이 되려면 우리 대구들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뭔가 큰 결심을 해서 나온 그런 후보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통합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당 지도부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가 그 분위기를 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대구 선거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고성국 씨도 손잡고 라이브 방송하고 다니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중진 현역 배제설 하면 뭐 좀 남은 사람 추려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냄새가 좀 나지요. 밀어주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일개 거구 유튜브랍니까? 우익 유튜브가 또 그것도 전두환 윤석열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그런 당 후보가 만약에 대구에서 선출된다 하면은 대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대구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뭐 당의 공심의 일원이라 하면은 누가 봐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경선 룰을 정해서 그 룰대로 해야만이 승복할 수 있고 그나마 선거를 해볼 만한 선거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TK 자민련에서 T라도 붙일 수 있을지 공정한 경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면요. 부산시장이요. 부산 북구 갑이 자리가 비게 될 텐데 조국 한동훈 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부산 지역구시니까 다른 당 이야기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거라는 것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그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이제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궐선거가 확정이 될지, 예, 확정이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예. 이런 구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도 아마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결국 선택은 위대한 북구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예. 네, 그 중앙 정치를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지역구를 잘 챙길 수 있는 지역을 일꾼을 뽑을 거냐, 이것은 북구 시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육선다운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북구 시민들의 몫이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더라도 잘 져야 되잖아요. 다음을 도모하려면.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 국민의힘 후보가 지더라도 이게 잘 지는 거냐, 그런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당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공천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하나 주신다면요. 글쎄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저번에부터 얘기했지만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당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젖잘 사란 말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거는 정치 용어에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질 것 같으면 싸우면 안 되죠.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한 표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입니까? 중도층의 표를 어느 쪽에서 더 흡수하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전혀 중도 흡수에 사고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고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에서는 백전백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뭐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렸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5가지의 어떤 결의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빠른 속도로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확실한 절연은 하지 않겠다. 비상계엄을 해서 또 내란 수계로 재판 중에 있고 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인연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이시죠? 네네네. 23일에 미국 출장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군함 파견 요청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의원 관계자들,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도 좀 물어보실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 안보적인 영역도 있지만 경제적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상하원 그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할 거고요.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이잖아요. 이게 군사적 동맹에서 지금 현대는 군사적 동맹 플러스 경제 동맹이거든요. 산업 동맹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고요. 이건 우리 위대한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어떤 이 상호 호혜주의, 평등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요청해야 되고요. 예. 한국 역시도 철저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익을 토대로, 국익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 예. 그러려면 여야가 치열하게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 국민들의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저는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좀 시간을 뭐 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끄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또 분위기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의 정가의 분위기는 어떻는지 예. 또 미국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인지 이것을 좀 다각도로 좀 판단해야 되고요. 예. 또 트럼프 정부의 어떤 생각, 보관은 또 뭔지까지도 우리가 끄집어냈을 때 예. 저는 그런 해법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예. 이런 그런 군함에 대한 파견 문제도 있지만 예. 또 대미 투자에 대한 문제, 예. 또 한국 기업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 예. 또 관세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좀 풀어내 보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3일에 출국하시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 군함 파견 요구는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조 의원님 일도 좀 덜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당내 현안과 미국 상황까지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의 가치는 흡수력. 돌파하라. 하루틴. 리포점으로 비타민의 흡수력을 높이다.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아이의 하루는 탈수록 넓어지고 가족의 취향은 갈수록 깊어진다. 여유를 품은 공간, 감각으로 채운 스타일. 취향을 넓히는 패밀리 SUV 푸조 올뉴 5008.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가족들 챙기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잖아. 말을 안 했지만 항상 고마워. 남편이 걷는 길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통. 최근 인도의 한 수학학원이 학부모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3월 21일에 학원 휴강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에게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3월 21일 단체 결석, 그 이유는 다름 아닌 4,000km 넘게 떨어진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광장 BTS의 공연 때문입니다. 이날 오후 전 세계에 생중계될 BTS 콘서트를 보려고 인도의 학생들이 대거 결석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런 경고를 하게 된 거죠. 온라인에서는 BTS의 위상을 다시 증명하는 웃지 못할 하나의 밈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판소리, 사물놀이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K-팝 응원봉을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 2관왕을 거머쥐면서 그래미와 골든글로브에 이어서 역사를 쓴 겁니다. 수상자인 가수 이재는 어렸을 땐 K-팝 좋아한다고 놀림받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우리 노래를 부른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때 비주류 혹은 소수의 취향이라고 치부됐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수학학원을 긴장하게 만든 경고문 한 장은 어쩌면 화려한 오스카 트로피보다 더 생생하게 지금이 바로 K컬처의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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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속은 달콤 쫄깃하고 겉은 상큼 톡톡한 환상조합. 너즈 구미 클러스터. 감각을 깨워봐. 널스.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귀성당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해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2020년 지시사항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VVIP로 불리는 유력 인사들을 접촉한 사실 등이 확인됩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